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인피닉스 노트 엣지가 있습니다. 언박싱과 함께 기기 자체, 사양, 빌드 퀄리티 등 모든 부분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한 저의 전반적인 의견과 생각도 말씀드릴게요. 제 첫인상은 패키징과 마케팅에 관한 건데 정말 별로예요. 인피닉스 그만하세요. 정말 멍청한 짓입니다. 이런 건 치워버리세요. 이건 잘못됐어요. 이건 16GB가 아니에요. 아, 바보들아. 예, 실제로는 8기가인데 여기에는 제대로 표기해 놓고도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놨네요. 그리고 실제 램이 어떤 8기가인지 언급하는 것도 잊으셨네요. 16기가 램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거짓말이고 이건 불법일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8 플러스 8GB 확장이라고 말하는 건 8GB 램이 2개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8기가로 확장된다는 거죠.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싶다면 알아요. 이걸 고쳐야 할 거예요. 256GB에서 8GB 정도의 용량을 더하거나 혹은 빼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상세하게 표기해 주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이 아니에요. 아니. 이런 멍청한 걸 광고할 생각은 하지 마세요. 당신이 해야 할 건 8GB, 램 플러스 마이너스 8GB이고요.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저장소 사양은 뭐였죠?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UFS 2.2 버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죠. 이 8GB입니다. 여기서 실제 저장소에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게 그냥 토글 하나 켰다고 해서 기기의 마법처럼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16GB와 256GB라고 마케팅을 하면 그건 자동적으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사실과 다르니까요. 만약 16GB가 있다면 그럼 뭐죠? 실제로는 256GB가 아니라 248GB 저장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에 따라 또 램이 8GB 있거나 아니면 없는 거죠. 저장소를 램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UFS이거나 아니면 진짜 램, 즉 랜덤 액세스 메모리인 거죠. 이런 멍청한 짓거리에 정말 말도 안 되게 화가 납니다. 그만해. 인피닉스. 전 이 점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에요. 기술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려는 거니까요. 말했듯 이건 사기이자 불법이기도 하죠. 근데 인피닉스는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걸 아직 모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걸 비판하려고 여기 있는 겁니다. 언젠가 그들이 이 영상을 보고 결국에는 고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요. 지금까지는 전혀 고치지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생각이 바뀌진 않습니다. 여기에는 멋진 강화유리 액정 보호 필름이 들어있는데 여기처럼 디스플레이가 곡면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다시피 곡선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의 곡선이 들어가 있는데 꽤 괜찮네요. 죄송합니다. 잠깐 음소거를 해야 했어요. 어쨌든 그거 말고도 여기에는 휴대폰 본체가 들어있고 그냥 꺼내면 됩니다. 꽤 괜찮아 보이네요. 지금요. 빌드 퀄리티는 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박스에서 꺼냈을 때는 별로 대단하지 않게 느껴지지만 이건 인피니트라서 당연한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여기서 퀄컴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디멘시티 7100 프로세서 모델입니다. 혹시 퀄컴이 스냅드래곤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반도체 설계 회사가 아니었나요?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강화 유리를 부착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젖은 티슈, 마른 티슈, 끈적이는 것들이 있고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에너지 등급 스티커가 있습니다.
인피닉스 보증카드와 사용자 설명서, 그리고 이건 대체 뭐죠? 측면 사용 방법? 이게 뭔지 전혀 모르겠네요. 이걸 자세히 살펴보니까 화면의 아주 특정한 일부분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설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아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아, 정말이지. 보면 볼수록 상황이 참 묘하고 이상하네요. 여기 안에 액체가 없어요. 보통 이런 건 곡면 디스플레이에 강화 유리를 붙일 때 사용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끈적거리는 대신에 액체 형태의 접착제를 떨어뜨려야 해요. 그리고 보통 이런 스티커는 마이크나 다른 부분을 가리기 위해 사용하죠. 그래서 접착제가 퍼질 때 그 부분을 덮지 않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다음에 UV 라이트로 굳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이어피스 같은 부분이 접착제로 덮이면 당연히 소리를 듣는데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왜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요. 다음으로는 여기 포함되어 있는 타입 C 이어폰, 이어버드가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충전용 타입 C2 타입 A 케이블도 있지만 충전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충전기가 기기에 포함되어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왜냐하면 충전기가 없으면 59시간밖에 못 쓰고 그 이후엔 꺼지거든요. 그래서 그건 참 좋네요.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휴대폰 자체로 넘어가 보죠. 휴대폰 자체는 꽤 괜찮은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양을 말씀드리자면 이 디스플레이는 6.78인치 크기에 1208 곱하기 2644 픽셀 해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AMOLED 디스플레이고 10억가지 색상을 지원하며 120Hz 주사율, 2100Hz 터치 입력 주사율, 그리고 최대 밝기가 무려 4500니트에 달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하죠. 최대 밝기라고 해서 항상 그 밝기가 유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건 밝은 빛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상황처럼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순간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요. 이런 일은 보통 밖에 나가서 햇빛이 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휴대폰이 자동으로 밝기를 올려주고 이때는 사용자가 밝기를 낮추려고 해도 실제로는 낮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위해 자동으로 더 높은 밝기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기를 너무 오래 사용하면 디스플레이를 보호하기 위해 밝기가 다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밝기는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디스플레이인데 실제로 꽤 괜찮은 편입니다. 또한 화면대 본체 비율이 88.8%이고 인치당 429 픽셀을 자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코닝 고릴라 글래스 7i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강화 유리가 미리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강화 유리는 접착제를 따로 바를 필요 없이 작은 스티커만 떼어내면 바로 부착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휴대폰을 위해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맞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유일한 점은 강화 유리 테두리에 검은색 경계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강화 유리 제조사들이 이런 걸 넣곤 하죠. 정말 쓸데없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조금만 잘못 붙여도 화면 시야에 방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각도를 완벽하게 맞춰 붙인다 해도 약간의 두께가 추가되기 때문에 화면 일부를 가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제 기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더 잘 보이게 하려고 다크 모드를 잠깐 꺼볼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제 강화 유리가 보이시죠? 무광이고 정말 쓸데없는 테두리 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주변에 확실히 보이죠? 이 부분을 잘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상 여기 테두리 부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실제로 화면 대바디 비율이 1% 정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빌어먹을 액정 보호 필름이 화면 일부를 가리거든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멍청한 디자인 좀 보세요. 어쨌든 그거 말고는 기본적으로 그냥 접착제라서 붙여놓은 거예요. 이 접착제가 전체에 다 발라져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유리 전체에 발라져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 검은 테두리 부분에만 발라져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바깥쪽, 즉 테두리 부분에만 발라져 있다면 그게 꽤 중요한 차이를 만들 거예요. 그 말은 앞부분이 디스플레이에 완전히 붙지 않는다는 뜻이고 당연히 그로 인해 시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유리가 완전히 밀착되지 않은 게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해서 뒷면을 보면 듀얼 카메라처럼 보이는 구성이 있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이것도 사기라는 게 보이네요. 와, 축하합니다. 기기 마케팅이나 저장 공간, 램도 제대로 설명 못하더니 실제로 휴대폰에 카메라 2개를 넣는 것도 못하네요. 실제로 카메라인 척하는 거죠. 이건 가짜입니다.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고 바보로 만들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엔 당신의 돈, 점심값까지 빼앗으려는 거죠. 카메라가 2개 있다고 믿게 만들면서요. 그래서 메인 카메라, 그러니까 이거죠. 죄송합니다. 메인 카메라, 아니 유일한 카메라는 이 위에 있는 겁니다. 이건 5천만 화소의 광각 센서이고 1440p 30프레임과 1080p 30프레임을 지원합니다. 전면에는 1300만 화소의 카메라가 있고 이것도 1080p 30프레임과 1440p 30프레임을 지원하는 펀치홀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에는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이제 내부를 살펴보면 이 기기는 비교적 괜찮은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는데 6500mAh이고 45W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모든 걸 감안하면 꽤 빠른 편이죠. 저가형 기기 기준으로도 그렇고 사실 이 제품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GSM 아레나 기준으로 약 171호 정도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후에 직접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171호라면 이건 비싼 기기입니다. 그리고 거의 최신 삼성 갤럭시 S26 울트라만큼 빠르게 충전됩니다. 사실 아니네요. 충전 속도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맞죠? 잠깐만 빨리 확인해 볼게요. 이제 좀 궁금해지네요. 삼성은 도대체 어디 있지? 삼성. 찾았다.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새로운 삼성은 60W로 충전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느리네요. S25 울트라만큼 빠르게 충전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8GB 램과 다이멘시티 7100이 있습니다. 이제 저장 공간과 램 옵션에 관해서는 2가지 옵션만 있는데 둘 다 8GB 램만 제공합니다. 저장 용량은 128 또는 256 중 하나입니다. 저는 더 높은 256을 가지고 있고 이 2가지 저장 옵션 모두 UFS 2.2 이 저장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산형이고 내부 사양에 대해서는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IP65 등급의 방진과 저압의 물 분사에 대한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이 제품의 빌드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플라스틱 프레임, 플라스틱 뒷면, 그리고 당연히 앞면은 유리와 디스플레이 아래에 있습니다. 지문 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뒷면에는 인피닉스 로고가 약간 들어가 있고 플라스틱의 유광 마감에 5천만 화소가 적혀 있습니다. 뭐랄까? 구면 렌즈가 있습니다. 네. 이제 이게 전부입니다. 추가로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케이스도 제공되는데 무광 블랙 마감입니다. 그리고 케이스를 추가해 줬다는 점, 그리고 무광 블랙으로 넣어줬다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들처럼요. 실리콘 케이스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은 몇 달만 사용해도 누렇게 변색돼서 항상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아무리 기본으로 들어있어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블랙 케이스는 이런 문제에 더 강할 것 같습니다. 이건 완전히 블랙으로 마감된 게 아니라서 투명 케이스처럼 변색될 일은 없어요. 혹시 변색이 되더라도 무광 표면이라서 눈에 잘 띄지 않을 거예요. 유일하게 보일 수 있는 건 표면이 좀 닳기 시작할 때
정도겠죠. 주머니에 넣다 보면 모서리 부분이 살짝 반짝거리고 무광 느낌이 좀 벗겨질 수 있어요. 그래도 그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얘기는 넘어가고 이 기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가격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있는 곳에서는 1400 폴란드 지워티인데 이걸 환산해 보면 1400 폴란드 지워티 금액을 먼저 미국 달러로 환전하여 계산해 보게 되면 세금을 모두 포함해서 대략 376달러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로로 보면은 327유로 정도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GSM 아레나에 나온 120유로 가격은 완전히 부정확해요. 적어도 제가 있는 곳에서는요, 아마 미국이나 아니면 혹은 잘 모르겠지만 폴란드 외의 다른 곳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170유로에 팔린다고 하는데 제가 있는 폴란드에서는 절대 그 가격에 팔리지 않아요. 실제로는 거의 그 2배 가격에 팔리고 있고 정말로 2배 가격표를 달고 있어요. 이 기기에 이런 가격을 매기는 건 솔직히 평범한 기기에 모욕적인 가격이에요. 이걸 좀 더 비교해 보자면 주로 샤오미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샤오미는 지금 이 가격대에서 제공하는 것만 보면 경쟁사들을 완전히 압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나싱도 있죠? 나싱은 말 그대로 브랜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싱부터 시작해 봅시다. 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저가 브랜드, 즉 CMF 폰 같은 저렴한 버전이 있어요. CMF 푸 프로를 한번 살펴보죠. 그리고 그 폰은 2025년 4월에 출시됐어요. 반면에 이 기기는 2026년 1월에 출시됐죠. 이 두 기기 사이에는 약간의 출시 시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이유는 CMF 폰이 약 100유로 더 저렴할 뿐만 아니라 더 빠른 프로세서와 더 나은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또한 CMF1은 뒷면에 나사가 있어서 뒷판을 풀어서 교체할 수 있는 약간의 기믹이 있는데 그 덕분에 더 나은 빌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뒷면에 액세서리를 추가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나사를 돌려서 이런저런 것들을 뒷면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꽤 멋진 기능이고 꼭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기기이고 더 빠른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면서도 가격이 더 저렴하고 더 일찍 출시된 점을 고려하면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8GB 램과 실제 트리플 카메라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있습니다. 가짜가 아니라 듀얼 5000만 화소와 8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를 탑재했고 4K 30프레임과 1080p 120프레임 촬영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경쟁하는 상대가 뭐죠? 이 경우에는 이 기기를 완전히 압도하는 정말 형편없는 변명에 불과한 기기와 비교하면 가격이 30%나 더 저렴한데도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런 제품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울 정도이고 더 나쁜 사양으로 나중에 출시된 것도 정말 코미디입니다. 정말 모욕적이기까지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당연히 저는 그걸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만약 거의 대등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성능까지는 미치지 못할지라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꽤 괜찮은 수준의 이 제품이 가진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같은 돋보이는 기능들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다른 개선점들도 제공하는 제품을 원한다면 CMF Phone 2 Pro를 선택하세요. 유일한 단점은 배터리 용량이 약 1500mAh 정도 더 작다는 점인데 5000mAh에 불과하고 충전 속도도 33W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더 나은 카메라, 더 빠른 프로세서,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통한 확장 가능한 저장 공간 등 사기성 없는 저장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라고 믿으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점이 있고 만약 이 가격대에서 뭔가를 원한다면 포코 F8를 선택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아요. FA 프로 가격을 한번 볼게요. 아니네요. 이건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포코의 FA 프로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그건 좀 더 비쌉니다. 자, 이제 GSM 아레나에서는 451호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이 약 2000GW, 그러니까 400 정도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약 600GW 더 비싼 거죠? 네, 그러면 한 450, 460유로 정도가 되겠네요. 그게 실제로 맞는 가격일 거예요. 이 점을 감안하면 그 가격에 얻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엄청난 업그레이드입니다. 그 가격에 받게 되는 건 사실상 플래그십 기기라고 볼 수 있죠. 배터리 용량도 거의 비슷하지만 여전히 약간 더 작으면서 훨씬 더 빠릅니다. 100W 고속 충전, 12GB 램, 스냅드래곤 8 엘리트, 듀얼 50메가픽셀 카메라, 8메가픽셀 초광각과 50메가픽셀 광각, 그리고 이제 8K 30과 4K 60 촬영이 가능한 망원 카메라까지 있습니다. 1080p 60프레임 되는 2000만 화소 셀카도 있죠. 말씀드렸듯 이건 플래그십 성능입니다. 단지 작년 모델이라는 점만 빼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은 8 엘리트 칩셋을 사용하고 있고 8 엘리트 젠 5는 아니거든요. 가장 최신 모델이 되려면 말이죠. 그리고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는 실제로 포코 X, A 프로 또는 프로 맥스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프로맥스가 더 저렴하긴 한데 이 제품보다는 아니고 여전히 더 비싸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보다는 저렴해서 약 400달러 정도입니다. 그리고 무려 8500mAh 배터리, 다이멘시티 9550S 칩셋, 사실상 그쪽에 플래그십, 12GB 램 등 다양한 사양을 갖추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좀 별론데 5000만 화소 광각과 800만 화소 초광각이 4K 60fps 촬영을 지원합니다. 그래도 꽤 괜찮긴 한데 FFA 프로와 비교하면 한 단계 아래입니다. 아직 그 폰을 받아보진 못했으니 궁금하시면 계속 지켜봐 주세요. 아마 내일쯤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포코가 그 폰의 책정한 가격을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좋은 조건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거예요. 그리고 X8도 있는데 그냥 프로 버전이고 프로맥스는 아닙니다. 그 모델도 이 제품처럼 6500mAh 배터리, 8에서 12GB 램, 그리고 다이멘시티 8505 울트라를 탑재할 예정이에요. 이 모든 업그레이드가 기존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여기 있습니다. 만약 폰을 찾고 있다면 이런 기기를 선택하세요. 실제로 훌륭한 사양을 제공하고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성능을 갖추고 있어서 2026년까지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제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약 동의하신다면 아마 이미 어떤 제품을 주문할지 결정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